보통 우리가 김광현 선생님의 시를 접할 때 우리가 1930년대 모더니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30년대 모더니즘은 회화적 이미지를 중시한 시예요. 그래서 그것을 학습 목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을 때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 당연히 시험에서도 그것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EBS에서 현대시를 학습할 때는 그 시마다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 시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자,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먼저 낙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요건 원관념이고, 보조관념으로 뭐가 쓰였죠? 요 집회가 쓰였습니다. 집회. 문맥으로 봤을 때 이것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정서를 전달해 주니? 어떤 정서? 공허감, 무상감, 쓸데없음, 이런 거죠. 이런 정서를 전달해 준다. 그렇죠? 포화에 이질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하게 한다. 낙엽이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연상하게 해준대요. 근데 그 도른시의 가을 하늘은 어떤 가을 하늘이야? 포화에 이질러진 어떤 정서? 황폐함. 이런 정서가 강하게 환기가 됩니다. 그죠? 이런 걸 읽어내는 게 이제 요 시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도 한번 읽어봅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이번에는 이제 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엔 길을 뭐에다 비유하고 있지? 예, 넥타이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넥타이. 근데 중요한 게 구겨졌대요. 풀어졌대요.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졌대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길을 넥타이에다 비유했다는 것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넥타이가 어떻게 됐어? 풀어져가지고 사라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구겨지고 풀어져서 사라졌다. 보통 우리가 길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로드의 뜻도 있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법 같은 의미를 전달해 줄 때가 있죠. 그것이 일광의 폭포 속으로 아주 강한 에너지죠. 이 강한 에너지 속으로 사라졌다는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보며 세로 2시에 급행 차가 들을 달린다. 급행차. 이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고 했을 때 이 급행차는 어떤 질주하는 시대,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질주하는 시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질주하는 커다란 흐름, 이런 게 느껴져요. 그렇죠? 이런 데서 인간은 어때요? 무력할 수밖에 없죠. 자, 얘들아, 여기서 잠깐. 이 시는 1940년대 창작된 시입니다. 1940년대라면 여러분들 그 시대상이 제국주의 말기라는 거 정도는 알죠? 그렇죠? 제국주의 말기. 모든 시대가 미친 것처럼 질주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온통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어때요? 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 시대입니다. 사실 이 글을 쓰는 이제 김광현 선생님은 사업에 굉장히 밝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문장이 나온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할 때는 지폐가 진짜 쓸모 없어지죠. 돈의 가치라는 게 그냥 바닥을 칩니다. 자, 그 정도로 이해하고 그 다음 가봅시다. 포플러 나무의 금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세로팡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저기까지 일단 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금골을 드러냈대요. 그 다음에 공장에 지붕이 있는데 지붕은 흰 이빨 드러낸대. 이런 건 어떠니? 굉장히 황폐하죠. 황폐함이란 정서가 환기된다. 근데 그 가닥에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는데 그 철책 위에 뭐가 있어? 구름이. 근데 구름은 뭘로 만들어졌어? 세로팡지. 잘 모르는 사람도 이게 뭐인 건 알아? 종이라는 건 알죠. 종이구름이에요, 종이구름. 종이구름인데 그게 철책 위에 있어. 어떤 느낌 들어? 예, 금방 찢어질 것 같지요. 그죠? 위태한. 이런 정서가 강하게 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풍경이에요. 아직 화자가 등장했어, 안 했어? 화자가 등장하지 않았죠. 이런 풍경 속에서 화자가 어떤 대응 방식을 가지느냐, 이걸 우리가 또 잘 읽어내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발길.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돌팔매. 요 두 가지가 화자의 뭐? 대응 방식이죠. 우리가 발길로 찬다든가 아니면 돌을 던지는 행위는 뭡니까?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항하는 대응 방식이죠. 저항하는 대응 방식. 특히 돌팔매 같은 게 옛날에 데모할 때 많이 했던 겁니다, 이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발길로 차는 게 뭐예요?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차고 있습니다. 풀벌레 소리를. 여기서 굉장히 교과서적인 거 하나 해볼까요? 소리를 발길로 찬다. 자, 소리는 뭐? 청각이죠. 발길로 찬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됐어요? 시각화. 이런 걸 뭐라고 해? 감각의 전이 혹은 공감각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감각의 전이 공감각. 자, 하여간 소리를 발길로 찾습니다. 그 다음 황량한 생각을 버릴 곳 없어. 돌팔매를 어디다 띄웠어? 허공에. 돌팔매를 적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 허공에 던졌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화자의 대응 방식이 어떻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굉장히, 그렇죠, 여기 있던 거 무기력하게 느껴지죠. 무기력하게. 자, 여러분들 방금 읽은 시는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죠? 이미지라고 그랬습니다. 이미지. 이미지를 중시한 시다. 자, 이미지는 비유와 묘사로 되어 있는데 1년의 중요 이미지는 낙엽이에요. 자, 낙엽을 지폐에다 비유하고 표어가 된 도시의 가을 하늘을 연상케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는 뭐라고? 무상감. 됐죠? 그 다음에 2에서는 이제 2연에서는 제재가 두 개였습니다. 길이랑 급행차. 두 개였는데 길은 구겨져서 풀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라졌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실감. 자, 급행차는 내가 뭐 연상하라고 그랬지? 질주하는 시대. 그죠? 거기서 개인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플러나무나 공장의 지붕은 근고를 드러내고 신이빨을 드러내요. 아주 황폐하죠? 그런데 철책 위로 구름이 하나 있는데 세로팡지로 만든 겁니다. 종이로 만든 구름 찢어질 것 같아요. 이런 위태로움. 자,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풍경. 아직 화자의 대응 방식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화자의 대응 방식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화자의 대응 방식은 뭐라고? 두 가지. 발길과 돌팔매예요. 근데 발길로는 풀벌레 소리를 찾고 돌팔매는 어디다 던졌어? 허공에 던졌어요. 그죠? 정서가 황량하고 고독하다는 거는 그냥 제시문에 써 있는 대로 쓴 겁니다. 제시문에 황량한 생각이라고 그랬고 고독한 반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시문에 써 있는 대로 그냥 쓴 거예요. 이건 직접적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읽어내야 될 것은 정서뿐만 아니라 태도다. 태도. 태도는 어떤 태도? 무기력한 태도. 이걸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김광준 선생님의 시를 접할 때 우리가 1930년대 모더니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30년대 모더니즘은 회화적 이미지를 중시한 시예요. 그래서 그것을 학습 목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을 때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 당연히 시험에서도 그것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이미지 구현 방법은 제가 비유나 묘사라고 그랬고 이미지의 특징은 이제 시각적, 굉장히 회화적이었어요. 소리도 막 발길로 찼죠. 그리고 이국적이다. 처음부터 망명정보 나오지 않나. 그리고 도른시 나오질 않나. 굉장히 이국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적이었죠. 넥타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김광준 선생님 시답지 않게 시대상을 환기한다는 게 이 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질국주의 말기라고 그랬죠. 질주하는 시대. 이런 거를 환기시켜준다. 자,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단어죠. 시에서 이미지. 자, 이미지라는 게 뭐죠? 이미지? 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텐데 입시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비유와 묘사로 되어 있는 것. 자, 그러면 비유는 뭐고 묘사는 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비유라고 했을 때 이 비유는 단순하게 표시하면 AA-예요. AA-. 앞에 걸 뭐라고 하고? 원관념, 뒤에 걸 뭐라고 해? 보조관념. 자, 이렇게 표시했을 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유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이 A-, 이 A-의 속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문맥이 또 중요합니다. 문맥. 이 두 가지를 중시하면 여러분들이 비유를 잘 읽어낼 수 있다. 우리가 0이라는 아이를 꽃에다 비유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꽃이 가지는 이미지가 뭐죠? 네, 어떤 사물이든지 그 이미지는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가 모두 있어요. 이 꽃도 마찬가지죠. 그냥 예쁘다가 먼저 생각나는 학생이면 뭐라 그럴까? 균형 감각이 조금 부족한 학생입니다. 꽃은 예쁘다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부정적인 이미지죠.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죠. 부정적인 이미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예, 예쁘지만 빨리 지죠. 예. 그럼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잘 읽어낼 수 있어야 이미지를 균형 감각 있게 읽어내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냥 영희는 꽃이다라고 얘기하면 영희가 어떻다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죠. 우리가 꽃의 속성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속성 자체가 긍정과 부정이 모두 있으면 어떤 이미지로 구체화되어 있느냐는 이 문맥을 읽어야 됩니다. 문맥. 자, 국어에서 문맥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여기 있는 거 뭐죠? 수식어. 혹은 여기 있는 거 뭐죠? 서술어.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돼요. 수식어나 서술어로 표현되는 거. 이게 바로 문맥입니다. 문맥을 표현해 주는 것은 용언이라고 합니다. 용언. 이 용언은 수식어로 나타날 때도 있고 서술어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영희는 아름다운 꽃이다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영희는 꽃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속성과 문맥을 통일시켜 가지고 영희가 가진 이미지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묘사는 뭐냐? 묘사라고 우리가 했을 때는 요거는 글로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 그림을 그리는 거. 글로 그림을 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을 때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되거든요. 그럼 묘사를 충분히 잘한 건데 입시에서는 좀 명확해야 돼서 일반적으로 입시에서 말할 때 묘사는 시선의 이동을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시선의 이동. 우리가 시선의 이동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거죠. 위에서 아래로 간다든가 아니면 좌에서 우로 간다든가 아니면 원경에서 근경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100% 묘사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주로 입시에서 얘기할 때는 이게 묘사가 됩니다. 근데 입시가 아닌 경우에는 묘사는 좀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 아, 묘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글로 그림 그리는 겁니다. 자, 개념은 한 이 정도로 하고 요 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시는 사실 이미지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미지 때문에. 자, 이미지라고 했으면 방금 이런 것들이 이미지인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실려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읽어낼 때는 중요한 거는 요 이미지를 통해서 정서를 읽어내야 됩니다. 정서. 이미지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이 정서를 환기하는 거거든요. 정서 환기. 정서 환기. 환기란 말 아시죠? 불러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사실 문학, 특히 시에서는 다른 걸과 다르게 이제 그 목적하는 바가 뭡니까? 설득이나 설명이 아니죠. 우리가 좋은 설명문을 읽었을 때는 아, 나 이걸 너무 이해가 잘 돼. 이런 느낌을 가지면 이제 좋은 글을 읽은 겁니다. 우리가 좋은 논설문을 읽었을 때는 아, 나 이걸 읽었더니 너무 체계적으로 설득이 됐어. 요건 이제 아주 좋은 설명문을 읽었을 때죠. 그럼 좋은 시를 읽었을 때는 어떤 느낌을 가져야 돼? 아, 나 이 시가 너무 이해가 잘 돼. 나 이 시를 읽었더니 뭔가 설득됐어. 이런 게 아니죠. 좋은 시를 읽었을 때는
아, 나 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좀 찡해. 잘 이해는 안 가도 왠지 눈물이 나는 것 같아. 이러면 굉장히 좋은 시를 읽은 거예요. 문학에서는 그 목적하는 바가 바로 감동이죠, 감동. 그렇게, 그런 것이라면 반드시 정서를 환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를 환기시키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서를 환기시킬 때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미지로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서가 환기되면서 특정인에게 아주 강한 정서가 불러일으켜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작품에 감동을 준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작품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을 읽을 때는 어떤 이미지가 이 작품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